네, 안녕하십니까. 조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제약특허의 경쟁법적 쟁점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고 이제 제목은 했는데요. 말씀드리면서 약간 제목하고는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예. 제약특허의 경쟁법적 쟁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아주 러프하게 몇 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허가 특허 연계제도라는 규제 환경 하에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 제소, 소위 CM 리터게이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진입 지연을 위한 합의금 지급 합의의 문제, 페이퍼 딜레이라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 같고, 또 오늘 손혁상 연구위원께서 마지막에 또 프로덕트 호핑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가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법 적용을 할 때 에버그리닝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특허 출원인데, 본인이 특허 받겠다고 하는 것을 경쟁법으로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 제가 그래도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 제소의 경우에 우리 법상 얘기하면 시장 지비적 지위 남용 행위라든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 중에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는 유형 적용 가능성이 논하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또 우리 신미랑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재판 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딜레이 문제는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분야가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나영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상세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지적재산권 그 자체의 입법 또는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해 주신 신미랑 박사님의 의견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진보성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 미국 같으면 non-obviousness, 비자명성 요건 해석을 통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허 요건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의 해석을 통해서 특허 보호 수준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램리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의 정책 수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여기서도 어떤 가능성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특허 남용 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클레이톤법의 제정에 어떤 대응이라는 측면이라고 1916년에 클레이톤법의 의회의 클레이톤법 제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또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 이베이 머커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해결 방법이 우리 법에서는 약간 친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만 형평법이라고, 영미법상 형평법이라고 하는 이쿠이티를 적용해서 특정한 경우에 금지 명령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해결 방법을 가져왔고요. 또 잘 아시는 퀄컴 브로드컴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굳이 제가 사건 번호를 써놨는데요. Equitable Defense of Waiver라는 권리 포기라는 형평법상의 방어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도 우리나라 얘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공정사용법리가 조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페어 유즈의 법리가 사실상 어떤 경쟁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법이나 경쟁법이나 결국은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혁신을 추구한다라는 거에서는 이견이 있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재산권법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건들을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 또는 화학 분야 특허의 진보성 판단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소위 구조적 유사성이 입증되면 일단 자명한 것으로 보되 기대되지 않은 효과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제 이체적 고려 요소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명성 추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실 뭐 미국 법상의 얘기긴 한데요. 이런 구조가 발전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60년대에 유행했던 R&D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수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속된 말로 하나 건지는 거죠. 그런 R&D의 방법론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컴비네토리얼 케미스트리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10,000개씩 실험하고 약간씩 바꿔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자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이런 방법론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보물 찾듯이 찾는 리서치 방법이 실제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1세기의 R&D하고는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현 전에 한번 몇 가지의 예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송구스럽게도 오늘 이 자료집에 제가 사실 한 메모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영문 글을 좀 실어놔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그냥 자료 정도의 의미라고 판단은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제 말씀 들은 다음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 있는 25페이지부터 있는 것인데요. 자, 구조라고 했으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각 케이스마다 전부 팩트 센시티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구조로 보시면 이 화합물이 이제 특허된 거고요. 가장 근접한 선행 기술이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작용기 펑셔널 그룹이 메실이 에실로 바뀐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허가 인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26페이지에 있는 다케다 케미칼 인더스트리 사건의 경우에도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분쟁 대상인 화합물인데요. 컴파운드 B가 이 부분만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가장 근접한 선행 기술이라고 말해지는 것인데 이 피리미딘 링의 이 펑셔널 그룹이 메실 에실이고 붙어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 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실 것은 27페이지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라베프라졸이 특허 대상이고, 분쟁 대상이고, 란소프라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점선으로 돼 있는 작용기, 케미컬 펑셔널 그룹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종류의 밑에 보시면 저런 종류의 화합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데 지금 보신 것들이 모두 진보성이 인정되고 특허가 부여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그 구조적 유사성과 기대되지 않은 효과 이 틀만으로 설명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 연방 특허법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이제 트위스트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선도 물질 접근법 리드 컴파운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통상의 최적화 루틴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유기 합성을 할 때 어떤 선구 물질에서 시작돼서 또 다른 선행 기술을 합쳐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 결합 발명하고 비슷합니다. 상당한 많은 경우에 선구 물질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거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만약 그 선구 물질이 그동안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서 선구 물질로서 주목되어 되지 못한 것들을 굳이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모디피케이션 했다 그러면 선구 물질 접근법에 의해서 진보성을 인정하고 반대로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괜찮은 물질이었다. 근데 그걸 약간 개량해서 만들었다 할 경우에는 이건 그냥 뭐 통상의 최적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두 가지를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 아니죠. 그 항소법원이 그동안 이 화학물질의 진보성들을 판단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도 상당히 저는 괜찮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 메모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제안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제약 분야 연구 분야의 개발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세컨더리 컨시더레이션 제2차적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자, 이 제약 분야 같은 경우 사실 그 통 R&D 비용 중에 60% 이상이 임상 실험에 들어갑니다. 물질 개발보다는. 그러니까 임상 실험 절차는 제약산업 특유의 규제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컴비네토리얼 케미스트라든지 어떤 그 시뮬레이션 방법이라든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제약산업의 혁신 과정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아까 그 방법론으로 얘기하면 기대되지 않은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젖는다 그러면 스마트한 사람은 특허를 못 받아요. 스마트해서 기대할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은 특허를 못 받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혁신 서열 체계를 바탕으로 한 해당 사약품의 뭐 경제적 내지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개발 및 상품화 과정의 비용과 위험을 2차적 고려 사항으로 도입하자라는 것이 해석론상의 저의 제안입니다. 그럼 혁신 서열 체계는 뭐냐? FDA의 어떤 분류 체계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러프한 분류 체계입니다만 뉴 몰레큘러 엔티티라고 해서 새로운 물질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질을 예컨대 새로운 염을 만들든지 아니면 원래 마시는 걸 고체로 만들든지 그게 이제 뉴 포뮬레이션이고요. 아니면 원래는 같이 먹으면 뭐 속된 말로 쫑나가지고 그 약의 효과가 없었는데 여러 개를 함께 먹을 수 있다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IMD라고 부르고 새로운 것들을 NMEs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케미컬 타입을 나누는 분류 하나의 축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약으로서의 효과를 따져서 프라이어리티 리뷰 트랙으로 그 FDA에서 심사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상 심사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보다 세이프티나 이피커시나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 뭔가 더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트랙을 타고요. 그래서 2x2 매트릭스가 생기는데요. 그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이노베이션 랭킹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 한테 대략 저 정도의 순서가 매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메모에서 시도한 것은 저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케이스들을 분류를 해 본 것입니다. 뭐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적인 케이스들이 저 그 이노베이션 랭킹 시스템에 맞지만 일부 애노멀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특허 심사가 대단히 부실하다. 그래서 불량 특허들이 남발되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예산 확충 내지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서 심사관들이 좀 더 우량의 특허를 만들어내도록 하자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허 100개가 있으면 실제 문제되는 특허가 2~3개밖에 안 될 것인데 그 2~3개를 위해서 100개 전체에 대해서 비용을 투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이고 사실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에서 사이에서의 특허 쟁송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특허가 무엇인지가 자동적으로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관이 아닌 나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면은 특허 심사 개선도 중요한데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시스템 하에서 이 그리디한 당사자들을 어떻게 더 그리디하게 만들 것인가를 어떻게 더 피어스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를 또 고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허 심사에 있어서도 요즘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피어 리뷰 시스템이라든지 또 요즘 최근 도입된 피탭 같은 이런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인포메이션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란 건 아니죠?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2가지 지적재산권법 자체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적 측면에서 좀 제안을 말씀드렸고, 또 사실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광학이성 질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학이성 질처 아시다시피 물질은 똑같은데 왼쪽으로 좀 이렇게 부대칭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 얘는 독약이고 얘는 악약이고 그런 것들인데, 순수 한쪽 광학이성 질체를 만들어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그렇고 또 레미디 측면에서도 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좀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